자, 여러분 3강 보겠습니다. 1930년대 시문학입니다. 30년대에 오면 우리 시는 한결 더 성숙한 표현 방법과 다양한 정신세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무대로 박용철, 김영랑은 순수 시를 내세우며 언어의 리듬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 일상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자, 김영랑의 모란이피기까지는 대표적인 순수시로 1920년대가 보여줬던 감상성과 이념성을 거부하고 순수 서정의 세계를 열어 보였습니다. 또 30년대 시는 곧 모더니즘 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발표됐습니다. 김광균의 와사 등에서 시각적 이미지와 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즘의 경향을 보여줬습니다. 이상은 오감도에서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파헤치는 시를 썼습니다. 정지용은 서구시의 시각적 표현 방식을 수용한 데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는 동양적 세계, 자연시 쪽으로 접어듭니다. 앞서 여러분 1930년대 시문학의 특징이 뭐였냐면 제가 순수문학이라고 했거든요. 30년대는 (1920년대가) 사실주의 문학기입니다, 여러분. (20년대가) 사실주의 문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가 문화정치를 표방해요. 일제의 통치정책이 문화정치 시대였기 때문에 문학과 사상의 자유가 허용이 됐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20년대는. 네, 그래서 사실주의 문학이 가능했던 거고요. 이제 30년대 들어서면 사실주의 문학이 퇴조하고 순수문학기로 들어섭니다, 여러분. 네, 순수문학. 그 이유는 이 문화정치가 이제 종식되고 무단정치 시대로 들어서 여러분. 무단 통치 시대가 되면서 앞선 시기 문학과 사상의 자유가 반대로 문학과 사상의 통제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실주의 문학을 할 수 없게 된 거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학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간다? 예, 순수 문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기 순수 문학은 시문학파. 시문학파가 있어요. 또 생명파. 또 모더니즘.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별될 수 있는데요. 시문학파는 김영랑, 박용철 같은 시인이고요. 특징은 언어의 조탁, 시어의 조탁. 이 조탁이라는 거 여러분 갈고 다듬는다 이러죠. 갈고 다듬는다. 그래서 시어를 갈고 다듬는데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던 유파를 시문학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시의 음악성을 줄여서 시어를 갈고 다듬다 보니까 시어가 아름다워져서 한편의 음악을 듣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시의 음악성 추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시문학파. 그다음에 생명파는 서정주, 유치환입니다, 여러분. 서정주, 유치환. 그래, 이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구, 생명의 근원이나 본질에 대한 탐구적 경향을 보이는 시를 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생명파라고 해요.
자, 모더니즘은 정지용, 또 김광균, 김기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시의 회화성을 추구합니다. 회화는 그림을 말해요, 여러분. 그림. 그래서 한 편의 시를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즉 시로 그림 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더니즘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미지를 많이 사용한다?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요. 사용해서 시의 회화성을 추구했다. 그래서 자, 모더니즘파라고 합니다. 초현실주의는 이상. 자, 초현실의 세계, 즉 현실 바깥의 세계, 현실 바깥의 세계, 그게 초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주로 내면이나 아니면 의식이죠, 의식. 내면이나 의식, 머릿속, 이렇게. 그러니까 시가 겁나게 어렵죠, 여러분, 그죠? 내면이나 의식을 서술했으니까 시가 관념적이 되는 거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난해하다, 그렇죠? 이렇게 난해하다, 관념적 난해함, 그게 초현실주의 이상시의 특징입니다. 관념적 난해함. 왜? 내면과 의식의 세계를 다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부터 보겠습니다.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마음 한편에 강물이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마음 한편에 흐르는 강물이 뭘까요, 그렇죠? 자, 조금 더 볼게요. 궁금합니다. 돋쳐오르는 아침 달빛이, 그러니까 아침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강물의 그 물결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야. 막 햇빛에 반짝거리는 그 아침에 그 강물의 물결을. 자, 빤질한 은빛 물결, 햇빛에 반짝이는 물빛을 말합니다. 돋쳐오르는 아침 달빛이 빤질한 은빛 물결을 돋우네. 돋우내는 게 돋다, 그렇죠? 돋다가 얘 은혜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도도네라고 했네, 그지? 왜? 뭘 주려고, 여러분? 뭘 주려고? 동일한 음을 반복해서 운율감을 주려고 일부러 바꾼 거야. 이런 걸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그 강물이 어떤 강물입니까, 여러분? 강물이 막 거세게 소용돌이 치는 이런 거친 물결이야? 아니죠, 그렇죠? 아침 햇빛이 반짝거리는 은빛 물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어떤 그 아침의 어떤 그 은빛 물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그 마음이 온몸 구석구석에 도론도론 숨어있는 곳. 처음에는 마음 한편에, 그죠? 강물이 흘렀는데, 자, 지금은 그 강물이 가슴에도, 눈에도, 그쵸? 핏줄에도 온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강물은 어떤 강물이라고? 아침에 반짝거리는 그 어떤 평화로운, 그죠? 강물인 겁니다. 그런 마음이 도론도론 속삭이듯 숨어있는 곳. 내 마음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자, 이런 구성을 뭐라 그래? 처음과 같이 같은 구성. 아까도 그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이렇게 동일한 문장 구성을 반복하는 구성을 수미 상관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미 상관식 구성을 쓰면
당연히 뭐 반복했으니까 운율감을 주겠고요. 시적인 통일성과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반복했으니까 의미, 즉 주제가 강조되겠죠. 그렇죠? 운율감,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 그 다음에 시적 안정감과 통일성, 그리고 주제의 강조. 이게 수미상관식 구성을 써서 얻게 되는 효과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 마음에 그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근데 그 강물이 평화로운 강물, 그쵸? 그리고 도론도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강물이었으니까, 지금 화자의 마음 상태는 그런 평화로운 강물처럼, 도론도론 속삭이는 강물처럼 뭔가 평화와 안식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쵸? 그죠? 즉 화자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 여러분? 강물처럼 평화와 안식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 그게 이 작품의 주제가 되겠지요, 여러분. 알겠어요? 자, 거기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김영랑의 모란의 피기 가진 대표적인 무슨 시? 순수시입니다. 알겠어요? 예, 순수시. 그래서 주제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내면 세계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군, 뭐뭐하네. 그 다음에 니은이 반복되니까 동일한 의무를 반복해서 가군을 형성하고 있고요. 수미상관식 구성을 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적인 안정감과 통일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이 시에서 음악적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운율을 높이고 있는 요소가 아닌 거야. 자, 변형된 삼음보의 율격, 그다음에 음성 상징어의 사용. 자, 도른이라고 했나 아까? 그죠? 도른 이렇게 도돈의 이렇게 음성 상징어. 양성 모음 또는 음성 모음을 반복해서 운율감을 주는 말들을 음성 상징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의성어나 의태어가 음성 상징어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당연히 뭘 주죠? 음성 상징어 사용하면 운율감을 줍니다. 같은 음을 반복했고요. 또 각 운을 사용하는 또한 모두 운율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성적 어조인 거하고 그죠? 운율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요. 그죠?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시적 화자의 내면 세계, 즉 마음의 아름다움, 평화로움, 안식 이런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5번. 시적 화자를 둘러싼 외부 세계의 평화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기 외부 세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의 언어는 일상 언어의 특수한 활용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 언어의 범주를 벗어나기도 한대요. 그죠? 이런 건 시적 허용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 그럼 아까 하나 찾았었는데 2개 찾으라고 그러네. 그지? 2개?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가령 운율이나 이미지, 새로운 어떤 의미의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거 뭐 도돈해하고 도른도른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는 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교재를 여러분 지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풀어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따라오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는 교재를 받았을 테니까 미리 다 풀어오셔야 돼.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교재 내고 가셔야, 이름 써서 내고 가셔야 그 이하편 교재하고 합해가지고 여러분 제본을 해서 드린대요. 그러니까
내고 가세요. 알겠죠?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럼 이때 모란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아직 피기 전에 모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의 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모란은 이 봄과 의미가 통하네요, 그렇죠? 네, 봄이고요. 그래, 봄은 여러분 어떤 계절이죠? 뭔가 희망의 계절이 되겠죠? 그죠? 희망, 이렇게 소망, 그죠?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여러분 이때 모란은 좀 다르네. 앞에 모란이 상승의 모란이라고 한다면 이때 모란은 하강의 모란입니다. 하강, 그죠? 그래서 이때 모란은 뚝뚝 떨어져 버렸으니까 얘는 소멸이죠. 소멸, 그죠? 소멸, 상실. 소멸, 상실입니다. 뚝뚝 떨어져 버린 모란입니다. 그 다음에 요 뚝뚝을 통해서는요,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슨 상징어?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운율감이 형성되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슬픔의 깊이가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 더 깊게 느껴지죠, 그렇죠? 슬픔의 깊이가 더 직접적으로 잘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봄을 여윈 서름에 잠길 테요. 여기 서름이라고 했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모란은 소멸도 되고 상실도 되고 또 뭐도 된다? 예, 서름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뭐 할 테요, 뭐뭐 할 테요. 자, 이렇게 가군 사용하고 했어. 그래서 운율 형성이 되고 있죠. 자,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자, 천지에, 세상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습니다, 여러분. 흔적도 없네요, 그죠? 없어지고. 여기서 뭐가 느껴져? 극단적인 상실감. 극단적인 상실감을 이렇게 천지에, 세상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고, 그렇죠? 천지, 자취 이런 걸 통해서 극단적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자, 보람 서운케 무너졌으니. 뭐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모란이 지면서, 그렇죠? 모란이 떨어지면서. 자, 모란이 떨어진 게 원인이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보람이 서운케 무너져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서운케 무너졌으니. 자, 모란이 지고 말면 극분. 모란이 지고 나면 극분.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모란이 지면 그것뿐이래요. 그냥 나는 끝이래. 내 한 해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지, 그치? 더 이상. 자, 모란의 절대성이죠, 그쵸? 모란의 절대성. 나한테 모란은 절대적인 거지. 왜? 그것뿐이야, 그냥 나한테는 그것뿐. 모란의 절대성. 심지어 한 해가 다 가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란의 절대성 때문에 나는 모란이 지면 360날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360날을 한양,
마냥 섭섭해서 뭐래? 나는 우옵내다. 그죠? 웁니다. 웁니다. 이건 뭐야? 뭐라는 상실로 인한 감정의 직접적 표현입니다. 그죠? 웁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0날. 360날. 자, 실제 360일은 아니겠지, 그치? 자, 이런 걸 과장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자, 기다리고 있을 테요. 왜요, 여러분? 모란은 지고 나면 언젠간 다시 뭐 하는 거니까? 피는 거니까. 아까 여러분, 아까 타고 남은 재가 다시 뭐가 된다고요? 예, 기름이 된다고 했죠. 기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타고 남은 재는 소멸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 기름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성이잖아요. 그렇죠? 생성. 그죠? 이게 소멸과 생성하고 다시 소멸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그 세상의 이치고 자연순환의 질서입니다. 질서. 그죠? 예, 그러니까 모란이 젖지면 언젠간 다시 모란은 또 어떻게 한다고? 핀다고. 이건 여러분 세상의 질서, 이치고 자연순환의 질서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언젠가 모란이 다시 피겠죠. 그죠?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다시 뭘 기다리겠다, 여러분? 그 모란을 기다리다. 즉 뭐야, 여러분? 앞에 모란, 뭐? 봄, 희망, 소망을 다시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여러분, 찬란한 것과 슬픈 거는 서로 모순되죠, 그죠?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역설법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찬란한 건 왜 찬란할까요, 여러분? 모란은 나에게 뭐니까? 봄과 희망, 소망이니까 모란은 나에게 찬란함을 주죠, 그죠? 그죠? 근데 저버린 모란은 나한테 또 뭘 줘요? 여기 소멸과 상실과 서름을 주니까 또 나한테는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슬픔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봄은, 모란은 나한테 찬란함과 슬픔을 동시에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의 주제는요, 이 모란을 우리가 인생으로 여러분 치환시켜 보세요. 인생으로 한번 치환시켜 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인생은 이렇게, 자, 피기까지의 모란처럼 우리한테 무엇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되기도 하죠. 희망. 그렇죠? 희망. 그 다음에 또 인생은 때로는 우리한테 뭐가 되기도 해요? 지고 난 모란처럼 뭘 주기도 해요, 여러분? 상실감을 주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모란은 다시 어떻게 한다? 피니까 상실감에 빠져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다시 뭘 가져라, 여러분? 희망을 가져라.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인생과 치환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는 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을 반영론적으로 감상하면, 자, 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의 광복이 되겠지, 그죠? 모란이 진 건,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조국의 상실이 되겠죠, 그죠? 조국의 상실. 그러나 모란은 다시 피듯이 다시 조국을 되찾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정통적 수미상관식 구성은 아닌데, 그러니까 변조를 준 수미상관식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자,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은 수미상관식 구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 이 천년과 마지막 년이 유사한 형식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화를 준
자, 수미상관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 표현 들어가 있고요. 그죠? 주제는 모란에 대한 기다림. 자,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자, 곱고 섬세한 시어를 고르고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 이게 김영랑 시, 즉 시문학파 시의 특징입니다. 아까 여러분 필기한 거 지워버렸네, 그렇죠? 언어의 조탁, 즉 시어를 갈고 다듬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인 그 유파가 바로 이 김영랑을 비롯한 박용철 같은 시문학파 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뭐 하고 있을 테요라든지, 그죠? 뭐 우옴내다, 그렇죠? 네, 우옴내다 같은 뭐 시어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시어를 정성을 들여서 다듬은 흔적이 보이죠, 그렇죠? 자, 삶의 근원적 비애로 인한 좌절과 체념을 보여준다? 아니죠, 그렇죠? 만약 여러분 마지막 구절이 없으면 좌절과 체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다시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했으니까, 자, 2번은 적절치 않습니다. 뭐뭐 하고 있을 테요라는 여성적 어조를 통해서 자,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망, 성취, 비애, 다시 소망의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미상관식 구성을 가지고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에서 시적 대상인 모란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희망, 보람, 그쵸? 이런 거겠죠, 그죠? 예, 희망, 보람. 자, 3번. 기억과 함축적 의미가 같은 시어 둘을 찾았으래요. 그럼 보람 하나 찾았고,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의 봄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의 봄을. 자, 그러니까 봄과 보람 두 개가 모란과 시적인 의미가 같습니다. 자, 4번입니다. 니은이 뜻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360날. 뭐죠, 여러분? 모란을 잃어버린 슬픔의 깊이. 그 다음 발상과 표현이 디귿, 즉 역설적 표현법을 사용하고 찾는 건데, 자,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라는, 사실은 여러분 눈물이 펑펑 쏟아 나올 만큼 슬프지만 일부러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 떠나는 임께서 마음 아파하실까 봐. 그러니까 속마음과는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 표현법인 거고요. 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가 없는 것과 아우성은 서로 어떻게 돼? 모순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겄다. 풀빛이 서러울 리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서럽다라고 한 것은 화자의 정서가 어떻기 때문이에요. 예, 화자의 정서가 임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슬프니까 봄의 풀빛이 슬프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감정 이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런 건 뭐예요? 공감각적 표현법이고요.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정중의 유리창의 한 부분인데요. 화자는 밤에 홀로 유리창을 닦는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식과 교감하기도 하고, 또 죽은 자식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그래서 이 밤에 혼자 유리를 닦는 시간은 나한테 자식에 대한 만남, 즉 기쁨과 자식을 잃은 상실감을 함께 느끼는 시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외롭고도 황홀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비문학 독해입니다. 비문학 독해.
비문학은 아마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영국 출신의 유명한 희극 배우인 채플린은 코 밑에 조그만 수염을 달고 머리에는 다 떨어진 모자를 쓰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바지와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모습으로 무대에서 연기한다. 우리는 그의 콧수염, 모자, 바지, 신발, 지팡이 등을 보고 아, 이 사람이 채플린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콧수염, 모자, 지팡이 등은 모두 채플린의 한 부분이며 동시에 그의 표면적 현상이다. 이처럼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득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감상적 인식이라고 한다. 자, 여기 여러분 정의의 설명 방식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묘사의 설명 방식 사용됐습니다. 묘사, 정의, 묘사. 자, 감성적 인식이 뭔지를 여러분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 그런데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감성적 인식이 그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질문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죠? 관심을 환기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자, 묻고 답하는 형식 썼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질문하기 전략으로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으니까 묻고 답하는 형식 쓰고 있다. 자, 그럼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감성적 인식에만 그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사물의 표면적 현상만을 담는 사진기와 달라서 감성적 인식과 더불어 고도의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표면뿐만 아니라 깊은 근본 성질까지도 인식할 수 있다. 자, 사진에 찍힌 채플린은 단지 콧수염을 기른 사람에 불과하며 그 모습 자체 말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말해주는 바가 없다. 이건 감성적 인식이죠, 그죠? 만약 우리가 감성적 인식밖에 할 수 없다면 이렇게 채플린의 수염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수염과 비슷해서 언뜻 보면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인식을 살펴보면 채플린의 여러 가지 표면적 현상을 떠나서 우리는 그 근본적 성질을 알게 하는 측면이 있다. 다시 말해 채플린은 희극 배우이고 히틀러는 독재자로 그 근본적 성질이 전혀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감성적 인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이러한 근본적 성질은 감성적 인식만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 이처럼 표면적 차이점이 아닌 그 내적 연관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감성적 인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하, 이번엔 무슨 인식?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자, 이처럼 랍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인식은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감성적 인식은 인간의 감각기관이 사물을 작용해서 이루어지는 생생한 인식이며 단편적 표면적이며 감각적 지각과 같은 인식 형태가 포함된다. 이에 반해 이성적 인식은 이해력을 통해서 획득하는 인식으로 사물의 본질과 내적 연관성을 인식한다. 자, 대조의 표현 방식 쓰고 있습니다.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감성적 인식은 채플린이 콧수염이 있고 히틀러도 콧수염이 있으므로 두 사람이 같다고 혼동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성적 인식은 채플린과 히틀러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한다. 또한 감성적 인식은 외모상으로 확연히 구별되는 로이드나 하디 같은 희극 배우들과 채플린은 다르다고 느끼는데 반해 이성적 인식은 그들이 내적 연관성을 파악하여 희극 배우라는 점에서 그들이 동일하다고 인식한다. 즉, 이성적 인식은 감성적 인식이 동일하다고 느끼는 것을 동일하지 않다고 인식할 수 있으며 감성적 인식이 동일하지 않다고 느낀 것을 또 동일하다고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성적 인식이 채우지 못하는 부분을 뭐가 채워준다? 이성적 인식이 채워주는 관계죠. 그러니까 대조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의 제목은요. 이게 이제 글의 주제, 즉 중심 내용 찾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인식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알겠습니까?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A와 B를 바르게 인식한 것은 A는 감성적 인식이니까 표면적 현상에 주목합니다. 반면 B는 이성적 인식이니까 대상의 감춰진 본질, 그죠? 예, 본질에 주목하는 것이 두 인식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자, 3번 같은 문제가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에 사용된 설명 방식,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두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견해를 객관적으로 소개한다. 자, 니은 볼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 이해를 동으로 확실하죠, 그렇죠? 예, 니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대상의 특성을 대비하고, 즉 이성적 인식과 감성적 인식을 대비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했죠, 그렇죠? 자, 그럼 니은 같은 것이 확실한 답이네, 그렇지?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서술한 건 아니잖아. 어쨌든 리을은 X고요. 그럼 답은 일단 리을 빠져야 되고 니은 같은 것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몇 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4번 아니면 2번이네, 그치? 그죠? 자, 서로 다른 두 견해를 이게 객관적으로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 얘기한 거잖아, 그쵸? 객관적 사실이 아닌데, 여러분. 자, 나머지 비문학 독해는 여러분 숙제입니다. 숙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4강, 그 다음에 고전문학까지 다 숙제 미리 풀어오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기 이름 잘 쓰셔가지고요. 그 사무실에 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